위성 인터넷은 위성 방송을 시청하는 것과 유사하게 위성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접시 안테나와 특수 어댑터가 부착된 PC, 그리고 상용 통신을 위한 전화선, 모뎀 또는 전용선을 통해 고속 인터넷을 이용. 하향은 대역폭이 위성 안테나를 이용하여 받기 때문에 최대 1Mbps급 이상도 가능합니다. 저궤도 위성을 활용하여 음영지역 없이 광범위한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통해 지구 전역을 커버하도록 저궤도 위성을 띄워 인터넷 연결에 활용하는 기술로서 기지국 구축이 어려운 산간 및 오지 등에서 통신 음영 지역을 줄이고 해안과 극지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어 주로 도시 주변 산간 지역이나 케이블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이동통신표준협력체 3GPP는 비지상 네트워크라는 명칭으로 위성 인터넷 기술 표준화에 착수하여 5G 이동통신 차세대 표준인 릴리즈 17 작업 항목으로 비지상 네트워크를 선정하여 기술 규격 등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비지상 네트워크 기본 구상에 따르면 저궤도에 해당하는 지상 200에서 1000km 상공에 띄운 위성 수천 개를 이동통신 기지국처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위성들이 지구 전 지역을 커버하면서 최소 50Mbps 이상의 속도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위성 인터넷 분야의 선두주자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스페이스X로 발사체 재활용 기술로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졌습니다. 스페이스X는 2020년 2월 스타링크 위성 60개를 쏘아 올려 지구 저궤도에 통신 위성 300개를 안착시킨 데 이어 12,000개 이상의 위성을 발사하고 위성 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2024년 3월 19일까지 총 6,033개를 발사하여 안착시켰습니다. 이는 우주항공 산업에 있어 중국의 추격도 거세진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하웨이는 차이나 유니콘과 위성 인터넷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만큼 빠른 속도로 확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소프트뱅크가 지원한 영국 스타트업인 원웹도 위성 인터넷 사업에 도전한 상황으로 앞으로의 위성 인터넷은 스마트폰과 드론,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산간 및 오지, 해양 등 이동통신 커버리지를 극적으로 확장하며 이용자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전 알고리즘은 진화의 핵심 원리인 자연 선택과 유전자의 개념을 이용한 최적화 기법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답을 무작위로 생성한 뒤에 이 해답 집단을 진화시켜 좋은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유전 알고리즘은 집단 기반의 최적화 기법인 진화 알고리즘의 한 종류로서 집적 회로 설계, 리보 핵산인 RNA 구조 예측, 인공신경망 학습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최적화 및 탐색 문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전 알고리즘에서 문제의 해답은 고정된 길이의 문자열로 표현되며, 이는 다음 세대를 생성할 때 교차 및 돌연변이 과정의 적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해답의 좋고 나쁨의 정도는 최적화 문제의 목적 함수에 의해 평가되는데, 이를 적합도 함수라고 합니다. 유전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주요 연산은 선택, 교차, 돌연변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현재 세대에서 다음 세대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해답들을 결정하는 연산으로 적합도에 따라 확률적으로 결정됩니다. 교차는 두 해답을 결합해 새로운 해답을 만드는 과정으로 생물의 염색체 교차를 모사한 것으로서 서로 다른 두 해답의 좋은 점을 모두 취해 새로운 해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는 해답의 일부분을 무작위로 변형한 것으로 지역 최적 해답에 빠질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지역 최적 해답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전 알고리즘은 1931년 10월 라이트가 제안한 적합도 경관의 개념에 영향을 받았고, 1965년 잉고 레켄베르크가 비행기 익형의 최적화에 진화 전략을 적용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음성 전화망 상호 접속 제도는 통신사 간 이동 전화, 시내 및 시외 전화, 인터넷 전화 설비 이용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는 제도로, 전화를 하는 프로세스를 설명드리자면 A 통신사 가입자가 B 통신사 가입자에게 전화할 때 통화를 하려면 B 통신사 설비 일부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한 설비 원가를 반영하여 이용료를 계산해서 A 통신사가 B 통신사에 지불하는 설비 이용료가 상호 접속료입니다. 보통의 이용자의 경우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요금제가 책정되는 이용료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서로 다른 통신사 간에 통화를 할 때 통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나 그 통화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부는 음성통화 상호 접속료를 망 구축비와 운용비를 포함한 통신망 원가를 통화량으로 나눈 값을 기본으로 하여 통신사 경쟁 상황과 투자를 종합 고려해서 산정하고 해당 가격을 2년마다 고시합니다. 음성 전화망 상호 접속 제도는 통신사 간 상호 접속 의무를 부여하고 거대 통신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접속료를 불리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대표 사례로, 망 접속료 사례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이용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편리
편리하게 다른 통신사로 통화가 가능하고 통신사는 설비에 대한 비용을 보전합니다. 상호 접속료는 통신사 간 도매 시장의 주요 매출원으로서 연간 1조 원 규모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수수점 단위 금액 변동이 수십억 원의 매출을 좌우합니다. 음성전화망 상호 접속 제도는 후발 통신 사업자 접속료를 선발 사업자에 비해 높게 측정한 방식으로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주요 정책 수단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 SK텔레콤 접속료는 분당 17.03원이었지만 LG U+는 17.17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통신사 간의 경쟁력이 대등해진 2017년부터 사업자 간 차등은 철폐되었고 2020년부터는 유무선 음성 접속료 간 격차가 존재하나 음성 전화가 인터넷망의 부가 서비스로 변화하면서 장기적으로 모든 음성 전화 간 단일 접속료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음성 접속료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이동통신 중계장치 주민동의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통신중계장치를 설치 또는 철거할 때 입주자 대표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여 설치나 철거 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5G 및 LTE 이동통신 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한 통신중계 장치로 설치된 기지국 및 중계기는 수많은 건물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는 이러한 이동통신 중계 장치를 구축하기 위해 특정 건물주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얻어 구축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빌라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 전자파를 우려하는 주민과 이동통신사 간의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주민의 3분의 2의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설치하지 못해 사실상 통신 음영 지역으로 남는 문제점도 있어 국토교통부는 주민 동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제도화하였습니다. 국토부가 2020년 10월에 입법 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공동주택 대표회의가 동의하면 주민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 중계장치 설치 또는 철거가 가능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이동통신 중계장치의 설치 또는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동통신 중계장치 주민동의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음성전화망 상호 접속 제도처럼 이 제도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정보 통신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면 자주 접하게 되는 제도들입니다. 관련으로도 제가 아마추어 무선 자격 1급 즉 햄 1급을 취득하게 되면 관련 협회 소속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풀이의 변환 확산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을 변형한 것으로 송신기에서는 2,3풀이의 변환을 적용한 다음 부음반파 매핑을 하고 수신기에서 2,3풀이의 변환의 반대 변환인 역 2,3풀이의 변환을 적용하는 전송 방식입니다. 이 2,3풀이의 변환 확산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의 단점인 높은 첨도 전력대 평균 전력비 특성을 낮게 계산하면서 직교 주파수 분할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직교 주파수 분할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2,3풀이의 변환 확산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원리는 송신기에서 2,3풀이의 변환을 제외하고 수신기에서 역 2,3풀이의 변환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의 송신기와 수신기를 나타내는 블록 다이어그램이 되는데 여기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에서 하나의 베이스밴드 심벌은 부음반파 하나로 매핑되고 해당 부음반파로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전송됩니다. 하지만 2,3풀이의 변환 확산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에서 하나의 베이스밴드 심벌은 2,3풀이의 변환을 거치면서 2,3풀이의 변환에 모든 출력에 심벌이 퍼져서 전송되고 2,3풀이의 변환의 출력들은 각각의 부음반파로 매핑되어 전송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베이스밴드 심벌은 2,3풀이의 변환 크기만큼의 부음반파 여러 개의 골고루 퍼져서 전송됩니다. 2,3풀이의 변환 확산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보다 훨씬 낮은 첨두 전력대 평균 전력비를 가지므로 송신기의 전력 증폭기의 동적 범위를 많이 줄일 수 있어 LTE의 하향 링크에서 전력 증폭기가 기지국에 있으므로 높은 첨두 전력대 평균 전력비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향 링크에서는 전력 증폭기가 단말기에 포함되므로 높은 동적 범위를 가지는 전력 증폭기를 단말기에 포함하면 구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향 링크에서는 2,3풀이의 변환 확산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을 기본 전송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이상금융 거래 탐지 시스템은 금융거래에서 부정결제나 사기 등 이상거래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서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바탕으로 결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패턴화하고 평소 정상 패턴과 다른 이상 징후 패턴을 발견하면 거래를 중단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편의점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신용카드로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 결제 요청이 접수되면 상황을 비정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가 복제되었거나 카드와 관련한 정보가 유출되었더라도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 금융사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기존 보안 체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의 보안 솔루션이 외부 해커의 데이터베이스 침입이나 계정 접근, 위변조 차단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상금융 거래 탐지 시스템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이상거래를 탐지 및 차단한다는 점에서 더욱 강화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금융 거래 탐지 시스템은 정보 수집, 분석 및 탐지, 대응, 모니터링 및 감사 등 4가지가 기본 기능입니다. 이것은 위치뿐만이 아니라 평소 소비 패턴이나 사용자 환경, 서비스 유형, 거래 시간, 대상 등 다양한 요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이상거래 탐지 기준을 마련합니다. 무엇보다도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불법으로 개입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잡는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업 기업의 사업비 집행 현황이 담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분석하여 불법 개입 징후를 파악하고 브로커를 걸러낸다는 구상입니다. 이중지급은 한 번만 지급해야 하는 토큰 또는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2번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은 자유롭게 여러 복제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폐와 상품권, 이용권 등 현실 자산의 대체물을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하고 사용하고자 할 때 이를 복제하여 재사용하게 되면 현실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중앙관리 시스템 또는 암호 기술 등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분산원장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거래가 제출되어 전체 노드에서 유효한 거래로서 기록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확정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자산에 대한 여러 거래가 존재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여 하나의 자산으로 여러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를 이중지급이라고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중지급된 거래 중 하나만이 확정되고 다른 거래는 다른 거래와의 중복성이 발견되어 거래 검증에 실패하게 되므로 지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물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는 생성적 대립신경망을 사용하여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로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기계학습 방식 중 생성적 대립신경망은 새로운 이미지, 동영상, 음성 등을 생성하는 생성자와 생성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구별하는 판별자가 서로 경쟁하는 학습 모델로 새로운 위조 이미지, 동영상, 음성 등을 만들어냅니다. 생성적 대립신경망을 활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에서 기존 인물을 다른 인물로 바꿔주는 인물 합성 기술이라 하고 주로 영화 산업에서 자주 활용이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영화 스타워즈 로그원에서는 고인이 된 배우 캐리 피셔의 얼굴이 이 기술로 합성되어 레아 공주로 등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딥페이크는 유명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포르노 영상, 정치인 얼굴을 합성한 가짜뉴스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높아 현재는 이러한 AI 기술과 지재권에 대한 법률들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슈어테크는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IT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보험 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로 보험과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초기 지급 결제 시장 중심으로 성장한 금융기술 서비스는 개인 자산 관리, 인터넷 전문 은행, 보험 등 부가가치가 더 큰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슈어테크 주요 기술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입니다. 먼저 인슈어테크에서의 사물인터넷은 피보험자와 소통하면서 위험을 세분화하고 분산시키면서 빅데이터로는 보험 사고 빈도가 감소하고 정견 리스크 평가도 가능하고 보험 가입자의 행동 패턴과 위험 예측을 분석하거나 위험 세분화, 리스크 관리 강화에 이용됩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보험회사의 보험 인수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블록체인으로는 가상화폐, 증권 분야에 활용하고 일정 시간마다 새로운 거래 내역을 담은 신규 블록을 형성합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12인사이츠에 따르면 인슈어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12년 3억 4,700만 달러에서 2018년 39억 5,300만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며 2019년 2분기 기준 28억 5,700만 달러가 투자되어 2018년 같은 시기 대비 159% 성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도 인슈어테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2016년 FT 파트너스의 인슈어테크 자금 조달 지역 분포 자료에 따르면 인슈어테크 자금 조달의 75%는 북아메리카에서 일어나고 서유럽 및 북유럽이 14%를 차지하였습니다. 인슈어테크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중국 중안보험은 텐센트 기기로
당뇨병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료도 산정하고 있으며 미국 랩터스는 셀피로 나이와 체질량 지수를 분석한 후 보험료를 산정하며 일본 후쿠오카 생명보험은 IBM AI 왓슨을 도입하여 인공지능이 자동차 사고 보고서를 읽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등의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립형과 비자립형 5G 이동통신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5G 이동통신은 5G망을 연동해 사용하는 3GPP 표준 이동통신 기술로 5G 이동통신 NR 기반의 차세대 무선 접속망과 5G 핵심망으로 구성된 5G 이동통신망은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LTE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지나지 않고 5G NR 기지국을 추가로 연결하여 LTE 서비스에서 5G 서비스로 비교적 쉽게 지나는 망 구조로 구성되어 이용자에게 5G의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G 이동통신망에서는 5G 기술 표준과 LTE 기술 표준을 두고 코어망과 무선망의 단일 구성 또는 연계 구성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표준 규격으로 자립형 5G 이동통신 규격으로는 스탠드 언론과 비자립형 5G 규격으로 논 스탠드 언론으로 망 구성에 따라 구분되는 글로벌 표준 규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립형 5G 이동통신은 이전에 구축한 LTE망을 활용하거나 발전시키지 않고 자체의 5G 시스템만으로 구성되어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며 무선 접속망과 핵심망을 구축한 반면 비자립형 5G 이동통신은 기존에 구축한 LTE 핵심망에 5G 무선 기지국과 접속 기술을 연계하여 구축하는 표준 규격입니다. 쉽게 말해 5G 자체적으로 동작하지 못하고 기존의 LTE망에 의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자립형이라고 부릅니다. 자립형 5G 이동통신의 표준은 2018년 6월 말에 완료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말했듯이 자립형 5G 이동통신망은 기존망을 병행하여 사용하지 않아서 투자의 시간이 필요하며 기술, 서비스 표준화, 시스템 개발, 상용망 구축 등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이 비자립형 5G 이동통신망보다 많이 투입됩니다. 때문에 5G 서비스 초기에는 안전성을 위해 비자립형 5G 이동통신망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자립형과 비자립형 5G 이동통신 표준 규격은 국제 이동통신 표준 협력체인 3GPP가 주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3GPP에는 삼성전자, 노키아, 퀄컴 등 글로벌 전자이동통신사가 참여하여 무선통신 관련 국제 표준을 결정하였으며 3GPP가 2017년 말 NSA 표준을 선제적으로 확정하였고 그 표준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2019년 4월에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5G 망 구조와 시스템은 이미지와 같이 즉 5G NR 기반의 무선 접속망과 5G 핵심망으로만 구성하는 자립형이지만 자립형 5G 망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까지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기에 초기에는 기존에 설치된 4G LTE망에 5G NR 기지국을 종속시켜 5G 서비스로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비자립형 망을 구축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5G 비자립형 구조가 5G NR 기지국이 4G LTE의 무선 접속망과 핵심망에 연결되어 4G LTE의 무선 접속망과 NR이 이중 연결을 가는 구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지국이 직접 접속되거나 또는 LTE 기지국을 통해 LTE 핵심망에 접속하여 통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지에서 나오는 LTE 기지국인 이노드B가 주 기지국으로 사용자 평면과 지역 평면을 처리하며 5G 기지국인 G노드B는 사용자 평면 데이터만을 처리합니다. 비자립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비자립형은 네트워크 가상화 원리를 적용하여 서로 다른 망을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운영하는 기술로 도심 핫스팟에서는 5G를 쓰고 5G 망이 없는 지역에서는 LTE를 쓰기도 하고 특정 네트워크 구간에서는 5G 기지국을 LTE 코어망에 연결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여 고주파를 활용해 전파 도달 거리가 짧은 5G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자립형 5G 이동통신은 2017년 6월 부산에서 열린 이동통신 국제표준화 단체 회의에서 도이치텔레콤이 제안하였으며 당해 12월에 3GPP에서 4G와 5G를 연동해 망을 구축할 수 있는 비자립형 5G 이동통신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통사는 LTE망을 1GBps급 속도로 진화시켜 새로 구축할 5G망과 보안에 활용할 수 있었으며 트래픽이 몰리는 도심 혼잡 지역에서는 28GHz 고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20GBps급 속도를 내는 5G망을 구축하고 도로 및 교회 등 장거리 통신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LTE망을 5G의 구성 요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3.5G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LTE보다 빠르지만 커버리지는 좁은 통신망을 구성해 융합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양해져 선택권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비자립형 5G 이동통신망은 이 통사의 5G 도입 과도기 역할을 하여 상용화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 통사에서 LTE망을 유지한 채 5G의 진화 방향을 지켜보며 추가 투자 속도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LTE 속도 한계가 분명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5G 전용 주파수를 활용하는 NRE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며 한국이 추진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도 비자립형 기반입니다. 3GPP 로드맵에 따르면 2018년 3분기부터 NSA 표준 기반 장비가 출시되고 망 구축이 가능해져 칩과 단말이 출시되면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2023년인 작년에 이 통사가 모두 28GHz 대역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28GHz 대역을 모두 반납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고 제4의 이동통신사의 등장도 진행될 예정이기에 이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연어 처리는 컴퓨터를 이용해 사람의 자연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요소 기술로 자연어 분석, 이해, 생성 등이 있으며 정보 검색, 기계 번역, 질의응답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어는 일반 사회에서 자연히 발생하여 사람이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언어로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인공어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에는 자연어 분석, 자연어 이해, 자연어 생성 등의 기술이 사용되며 그 중에서 자연어 분석은 정도에 따라 형태소 분석, 통사 분석, 의미 분석 및 활용 분석의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어 이해는 컴퓨터가 자연어로 주어진 입력에 따라 동작하는 기술이며 자연어 생성은 동영상이나 표의 내용 등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어 처리는 인공지능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1950년대부터 기계번역과 같은 자연어 처리 기술이 연구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대량의 말뭉치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계학습 기반 및 통계적 자연어 처리 기법이 주류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심층 기계학습 기술이 기계번역 및 자연어 생성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원기술 프레임워크인 RDF는 웹 환경에서 정보를 교환한 애플리케이션 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는 기반 규격으로서 특정 자원과 그 속성값을 묶어 하나의 단위로 기술하는 언어로 의미의 표현은 온톨로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웹페이지가 시각이나 청각 등 사람이 정보를 이해하는 데에 기반을 둔 것에 비해 자원기술 프레임워크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정보를 검색하고 추출하고 분석하며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웹이 포함하고 있는 각종 정보 자원들을 기술하는 메타데이터의 표준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 웹페이지 구성에 기본이 되는 제목, 저자, 최종 수정일, 저작권과 같은 메타데이터들이 있다면 이 메타데이터들은 XML 태그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표현되고 주어, 동사,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들을 인터넷 식별자를 써서 대상들을 문장으로 구성하거나 노드와 화살표를 써서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검색이나 정보 추출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자원기술 프레임워크는 검색 엔진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정 웹사이트나 웹페이지, 디지털 도서관의 목록과 콘텐츠 관계를 기술하며 지능화된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의 활동을 가능케 하고 지적재산권의 명시와 디지털 서명 등의 관리 등을 통하여 전자상거래나 기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작업증명은 P2P 네트워크에서 일정 시간 또는 비용을 들여 수행된 컴퓨터 연산 작업을 신뢰하기 위해 참여 당사자 간에 간단히 검증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에서는 참여자들이 대부분 서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작업 수행 과정이나 결과에 신뢰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표적인 응용 예로는 이메일 스팸 서비스 거부 공격 등 네트워크 공격을 막기 위해 처리한 작업을 증명할 때 사용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블록체인에서 정보를 랜덤한 논스 값과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설정된 크기의 해시보다 작은 값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새로운 블록을 블록체인에 추가하는 작업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P2P 네트워크로 거래하는 비트코인 채굴에서 사용하는 작업 증명 방식은 SHA-256을 기반으로 하여 해시캐시라고 합니다. 재난방송과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방송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난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이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의 예방, 수습과 복구를 포함한 재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송으로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재난에 대한 정보와 상황을 시청자에게 종합적으로 고지하는 한편 방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재난 등의 위험을 미리 알려 재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 방송에 힘써야 하고 사상자의 사생활을
재난을 보호하고 인명 구조와 재난 등의 수습 및 복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방송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KBS가 재난 방송 주관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상파 방송과 보도 전문 채널은 재난 방송 송출 의무가 있으며 이 외에도 종합 편성 채널이나 케이블 TV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은 자막 형태로 송출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재난 진행 상황, 기상 상황과 기상특보 발표 내용, 재난 등 유형별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전달합니다. 만약 재난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방송사에 재난 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의 징계도 가능합니다. 관련 방송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2조에 따른 태풍, 홍수, 집중호우, 황사, 지진 등 자연재난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화재, 붕괴, 교통사고, 감염병, 가축 전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과 민방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시, 사변,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등 민방위 관련 재난 방송으로 나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송은 감염병 확산으로 분류하여 재난 방송 대상이었습니다. 추가로 재난 방송과 관련한 법은 재난 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재난 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 구조, 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금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 방송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구조와 공공안전통신망을 통합한 최첨단 무선통신망으로 PSLTE 기술 방식으로 전국에 있는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재난 관련 기관을 통합하는 무선통신망입니다. PSLTE 방식은 음성은 물론 사진과 영상 등 멀티미디어 이용이 가능한 재난안전관리 전용망인 4세대 무선통신기술 국제표준입니다. 재난망은 행정안전부가 재난 발생 시 국민 건강과 안전 및 보호, 국가 피해 최소화 등을 목표로 단일 통신망 구축을 주도하였습니다. 당초 도입을 추진한 계기는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당시 구조대가 소속별로 사용하는 무전기의 통신 방식이 달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기술 방식, 경제성 등의 이유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며 2014년 7월에 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기술 방식을 PSLTE로 선정하였으며 2015년 평창에 시범망 구축을 시작하였고 2020년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한 내용을 구체화시킨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안하였습니다. 통신망 구축은 KT와 SK텔레콤이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2019년에 중부권 구축을 완료하였고 2020년 말까지 남부권, 2021년 3월에 수도권 통신망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중부권 시험 운영을 거쳐 2021년 5월 14일에 중국 및 개통식을 하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자가망을 기반으로 한 상용망을 활용하고 철도망과 해상망 등 다른 공공통신망과의 통합 및 연계 이용이 가능하여 전국 단일 통신망 구축으로 중북 투자를 해소하고 경제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해져 통합지휘 통신으로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재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1년 11월 할로윈 당시 이태원 참사에는 1조 5천억을 들인 이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2023년에도 가동되지 않는 등 한겨레 보도에서는 이태원 참사 뒤에도 활용 건수가 0건이라는 기록이 있어 논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